안녕하세요, 어머니. 이게 참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좋은 강의를 딸랑 들으시는군요. 자,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백재훈이라고 합니다. 제 혹시 얼굴 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히 없으시겠죠.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저는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 저는 유레카라는 논술학원에서 논술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픈 기억을 뒤져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유레카 대표 원장님이셨던 어떤 분의 사주를 받고 초등학교 독서 논술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겠다고 한 1년 반 정도 팀을 이끌고 만들었었습니다.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한 몇 억 까먹고 이건 안 되는구나. 한국에서 토론 프로그램은 안 되는구나 하고 뜻을 접고 있다가 최근에 몇 년 전에 제가 디베이트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면서 제가 왜 그때 말아먹었는지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내가 알았더라면 그때 안 말아먹었을 텐데. 이런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과정에서 영재성을 가진 애들을 위해서 사고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이 근처에도 모모 학원들 지금 촬영 중이라서 내가 증거가 남을까 봐 얘기를 못 하겠는데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플라톤의 국가 이런 거 읽히는 학원들도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질이 멸렬했어요. 엄마들은 애가 막 초등학생이 섹스피어를 읽고 이러니까 우리 똑똑한 줄 알았는데 3년 지났는데 걔가 도대체 이걸 왜 봤지? 실제로 수업 현장을 들여보면 독서 토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토론은 없고 독서 활동밖에 없어요. 저도 사실 그게 문제예요. 저도 그 실패를 봤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디베이트라는 것을 접하게 되면서 최근 아니고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됐군요. 접하면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토론을 못하는 아이들에게 비형식 토론은 쥐약이다. 못하는 아이일수록 어떤 형식적 제약을 줄 때만 토론이 진행되는데 이때까지 우리나라의 토론 교육 프로그램은 자유로운 비형식 토론, 아이들에게 책 한 권 던져주고 자, 자유롭게 토론해봐? 이게 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안 되잖아요. 토론해봐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어린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리한 걸 요구했었던 거예요.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토론의 기초를 다져오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자유로운 비형식 토론이 가능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과정을 생략한 채로 진행되지 않았었나 하는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전통적인 디베이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이걸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근데 첫 번째 전제 조건, 저놈이 그 타임교육이라는 데서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파니까 이걸 옹호하겠지. 그 생각은 좀 버리고 들으세요. 사실 우리가 이걸 안 팔아도 팔 게 많아요. 우리 학원 되게 큰 학원이라서 영어도 있고 수학도 있고 아예 선행 속진 세게 해가지고 엄마들 선행해야 돼요. 이걸로 급져가지고 안 그러면 애들 큰일 나요. 이게 빠르지. 특히 수학 전문화에서 이걸 왜 팔겠어요. 저희들이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향후 입시 방향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학원 프로그램을 장착을 하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쁜 놈 아니에요.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민의 시작은 이겁니다. 이건 되는군요. 다음 중 맨홀 뚜껑으로 가장 적합한 도형은 무엇일까? 1, 2, 3. 이게 지금 어머님 세대나 저희 세대들이 이때까지 시험을 쳤던 방식의 특징이죠. 어머님들 대부분 학력, 수능 세대? 수능 세대. 그렇죠? 수능 세대시죠? 그렇게 봐드리겠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마지막쯤 시험 치고 갔었거든요. 우리 세대들은 이렇게 굉장히 친절한 시험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게 있나요? 1, 2, 3, 4, 5 고르세요. 하다가 모를 것 같으니까 여기 3번, 4번 보기가 좀 길잖아? 그 중에서 고르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친절한 팁을 받았죠.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어머님들 중에 1, 2, 3 중에 맨홀 뚜껑으로 가장 적합한 도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양미식 학습의 전형. 자, 이게 우리가 풀었던 방식이라면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풀게 될 방식은 이거겠죠. 맨홀 뚜껑을 만든다면 어떤 모양이 가장 적합한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3번이라고 자신 있게 설명하셨던 어머님. 왜 3번이었죠? 그 맨홀 뚜껑, 맨홀 자체가 동그란 모양이기 때문에 그죠. 이런 근거 없는 암기식 학습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내가 본 모든 맨홀 뚜껑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거 아니냐. 네. 네모난 것도 있나? 있을까요? 없나요? 그럼 왜 하필 내가 본 맨홀 뚜껑은 다 동그랗냐고 전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이해 못하는 거죠. 논술 시험 보면 딴 거 쓰고 나오는 어머님들. 자, 왜 맨홀 뚜껑을 동그랗게 만들었을까? 이게 어떤 회사의 입사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이게 아니고 이거에 나왔죠. 그 회사에서는 그 해에 신입사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테스트라 그래가지고 그 신입사원들의 서류상의 경력은 다 지우고 이 질문 하나만을 던져서 이걸 맞춘 사람만 뽑아서 입사를 시켰더니 그 해의 신입사원들이 생산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그 신입사원 선발 제도를 만든 사람이 그 공로뿐만 아니겠지만 그 공로를 가지고 있다가 결국 그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 회사는 바로 어머님들 집에 하나씩 그 회사 제품이 다 있어요. 그건 내가 자신할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입니다. 빌 게이츠는 아니고요. 빌 게이츠 밑에서 인사팀장을 했던 스티븐 발머라는 사람이 지금 CEO, 올해 은퇴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 논리 퍼즐이라는 방식의 시험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지금 대기업 입사 시험이 이걸로 다 바뀌었고 그 이후로 대학원 입사 시험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한 번 더 나가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맨홀 뚜껑은 원형일까요? 경험주의적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그걸 해서 한번 설명해 보실 수 있겠어요? 아시는 분?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에게는 제가 소정의 선물을 달라고 한번 원장님한테 쫄라볼게요. 있으세요? 아세요? 원형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를 아시는 분? 자, 그렇죠. 이 알면 우리가 디베이트를 할 필요가 없죠. 우린 디베이트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겁니다. 완전 그 암기식 학습의 세대들이 이걸 아는 사람들도 있던데. 자,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맨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정도 어휘력은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맨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 구멍. 사람 몸에 난 구멍? 그건 아니겠죠.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멍.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 구멍이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안전이죠. 안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형이란 게 안전하고는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힌트 이렇게 줬는데 예. 각이 없으니까 뾰족한데 안 찔려서 아예 할라 안 해. 그렇죠.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뾰족한데 찔리는 상황을 막아야 되겠죠. 뭘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대각선이 발생하지 않는 유일한 도형입니다. 구멍보다 뚜껑이 조금이라도 클 경우 그 구멍에 어떤 위치에 뚜껑이 놓여져 있더라도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찼을 때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도형이죠. 사각형은 삐딱하게 있다가 대각선 방향으로 놓으면 구멍이 크더라도 안으로 빠지죠. 차들이 밟고 가도 안 우그러지게 만든 뚜껑이니까 뚜껑이 대단히 무거울 거 아닙니까? 이 무거운 뚜껑이 밑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작업자 아주 심각한 공격에 빠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원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재밌죠? 이거를 외워서 아는 게 아니라 맨홀이라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 뚜껑의 도형을 추론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종합적 사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애들은 물어보면 다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애들은 주입식으로 압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하나 연장시켜 볼까요? 집에 가서 자제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 하면 대부분 알 거예요. 모르면 진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 겁니다. 아이들끼리는 이 문제를 퀴즈처럼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확장시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각형으로 놓여져 있는 맨홀 뚜껑을 보신 적 없으십니까? 사각형으로 쇠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있잖아요.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왜 사각형일까요? 아, 정말 창의적이지 않으시군요. 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세요. 맨홀 뚜껑은 사람이 다칠까 봐 동그랗습니다. 그럼 사각형 맨홀은? 작업을 안 하니까. 왜? 빙고. 물만 흘러가는 건 아니고요. 저심도 맨홀입니다. 깊이가 깊지 않아서 사람이 안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맨홀인 거죠. 자,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면 그 학생은 단순히 논리적 사고만으로 뭘 획득했어요? 투시력이라는 초능력을 획득한 거죠. 위에 있는 맨홀의 모양을 보고 저 맨홀은 90cm밖에 안 될 거야. 혹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을 거야. 이게 논리적 추론의 결과물인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우리 애가 만약 그러다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맨날 엄마 밥 줘! 막 이런 애들이 아니라 엄마 저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이 학교 교육에서 우리 현행 교육에서 단편적인 학문 학습 속에서는 이런 창의적 사고들이 사실 하나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걸 없애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교육학적으로는 좋아요. 애들이 똑똑해지고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는 것. 이건 진짜 학습 상황에 여러 가지로 확장될 수 있거든요. 원형이라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확장을 해봅시다. 자, 맨홀 뚜껑이 동그란 이유를 그럼 우리는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도형을 가지는 이유는 그 사물의 쓰임새에 따라 독특하게 있는 겁니다. 자, 한양대학교 건축학과에 나왔던 면접 문제입니다. 확장시켜서 한번 볼까요? 옛날 원시시대의 움집은 거의 대부분 동그랗습니다. 원형으로 움집을 짓죠. 원주민들이 천막을 보면 동그랗잖아요. 근데 현대사회의 아파트는 사각형입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어머니 말씀대로 모서리 찔리면 아파서? 원주민들은 동그랗게 졌을까요? 자, 이거 연관시켜서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각각의 도형은 어떠한 특징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 사회 속에서 다르게 적용된다. 원주민의 움집은, 원시인의 움집은 동그란데 현대인들의 주거주택은 사각형이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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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질러보는 거. 사각형, 원형도 무너지면 크게 좀 죽습니다. 아니면 그래도 뭐 막 던져봐야죠. 어떤 걸까요? 이유가? 면적 공간. 이거하고 연관이 있죠. 그 단일한 한정된 건축 자재로 가장 넓은 면적을 둘러쌀 수 있는 도형은 원형입니다. 맞죠? 근데 단일한 면적 안에 가장 많은 주택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사각형입니다. 원시인들에는 뭐가 부족했어요? 건축 자재가 부족했던 거죠. 현대인들에게는 뭐가 부족해요? 땅이 부족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건축 문제.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지리, 역사, 경제, 과학에 나오는 모든 원리들이 그냥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게 다 이유가 존재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이면을 뒤집어 볼 수 있는 거. 이런 훈련이 애들한테 필요할 것 같지 않으세요?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필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교육학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입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상황 1. 작년에 수능 만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몇 명이나 나온지 아십니까? 9명? 막 찍는군요, 이제. 아무런 근거 없이 막 던지십니다. 어디 비슷하게라도 해야 되는데. 10명. 9명이면 10명이면 제가 그렇게 막 찍는다고 안 하겠죠. 작년에 33명이 나왔었습니다. 수능 만점자가. 그런데 32명이 문과에서 나왔고 1명이 이과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과 만점자 학생이 서울대 의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을까요? 면접입니다. 서울대 의대가 도입한 MMI, 멀티플 미니 인터뷰라는 다중 면접에서 그 학생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능 만점자라도 오히려 한 개 틀린 애보다 점 총점이 낮을 수는 있거든요. 그 친구도 좀 뭐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당락을 다른 거는 멀티플 미니 인터뷰, MMI.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도입했고 한림대, 인제대, 부산대 이런 데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이공계 최상위권부터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이 면접 제도에서 그 친구는 고배를 마신 거예요. 고대, 연대, 특기자 전형에서도 이와 같은 비슷한 아까 제가 맨홀 뚜껑을 물어본 듯한 문제거든요. 멀티플 미니 인터뷰 이거는 서울의대 같은 건 6개의 방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방을 쭉 순례하면서 학생들이 각각의 그 면접을 대응하는 거거든요. 전통적으로 의대생들 하면 어떤 면접을 봐야 됩니까? 생물, 과학, 수학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완전히 생뚱맞은 문제들이 나왔어요. 심지어는 연극방도 있습니다. 역할 연극방 해가지고 친구가 늦게 왔는데 그래서 막 친구한테 화를 내려고 했는데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막 여기서 피를 흘리고 옷이 찢어지고 그러니까 무슨 중상을 입은 상태로 나타났다. 자, 이 친구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상황극 시작. 처음에 들어간 학생들은 이게 무슨 짓인가? 하고 황당해했죠. 근데 교수들이 하도 진지하게 하니까 애들이 거기서 연극을 하고 그랬습니다. 3분에서 4분 동안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의대 애들한테 그런 면접을 보죠? 사람? 그럼요. 사람과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이게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마 어빙고 푸만이라는 사람의 가면 이론에서 기초했을 겁니다. 어빙고 푸만이라는 사람은 연극배우 출신이었다가 심리학자가 돼서 정신병리학 쪽에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친 20세기 학자예요.
아마 서울대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만들어냈지 않을까 싶은데 전 추측입니다만 그 사람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은 각자의 역할에 맞게 역할 연극을 하는 거예요, 사회에서. 의사가 진료실에 앉아가지고 너무 솔직해가지고 환자님 어떻게 다 죽던데 이 병 걸리면 뭐 이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환자가 불안해서 병원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의사는 의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의사가 집에 가면 아빠로서 역할로 변신해야 되죠. 그리고 친구를 만난 친구로서 역할로 변신해야 되는데 그 변신이 제대로 안 되면 그게 정신병이라고 본 거죠. 호프만은. 그래서 그때그때 자기 역할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자기의 역할에 맞게 그때그때 가면을 갈아 끼울 수 있는가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나왔던 게 현재의 면접 추세입니다. 자, 수능 만점자가 떨어진다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할까요? 수능 만점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수능에서 400점 만점으로 원점수를 계산할 때 400점 만점자와 398점 중에 누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죠. 그건 뭘 도찐개찐이죠. 119점짜리 IBT 119점짜리하고 120점짜리 누가 영어를 잘할까요? 말 잘하는 놈이 잘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 서울대 교수들이 이제 보아하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지금 한 10년째 우리나라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이 워낙 수학과학 선행을 많이 달려가지고 이놈들의 수학과학 실력은 거기더라는 거죠.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이의 학업적 능력, 잠재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21세기에 필요하다라고 교수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자, 결국은 대학은 문제 해결 능력이 핵심입니다. 이거를 지가 달달달 다 걸려서 하는 것보다 팀플도 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해야 되고 사고력과 논리력을 갖춰가지고 아까 전에처럼 맨홀 뚜껑이 동그랗냐 원이냐 이러면 머리도 좀 써봐야 되고 안 배웠는데요 하고 딱 잘라버리는 놈이면 이거는 네가 의사를 할 자격이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환자가 왔는데 처음 보는 병입니다. 돌아가시죠.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뭔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능력 그리고 사고력과 논리력에 대한 배경 이게 앞으로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겐 절실한 능력입니다. 10년 전에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의 정석을 풀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아마 저놈 미쳤다라는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대치동 초등학생들은 정석을 다 풉니다. 죄송합니다. 중계동이군요. 다 푼다는 건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지금 영재반 애들은 정석 정도 쉽게 다 풉니다. 우리나라 10년 동안 무한에 가까운 극한에 가까운 학업 경쟁이 지금 아이들의 선행을 극한대로 몰아서 결국은 대통령이 선행학습 금지법까지 만들 상태가 됐거든요. 그 법이 나왔다는 건 이미 현실이 그렇게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 생각에는 10년 뒤에 아마 저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떤 입시 컨설턴트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중계동에서 디베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라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때는 면접 준비가 아마 아이들 공부의 절반이었을 텐데. 자, 코바디스.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요? 우리 세대는 알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모르시는군요. 주위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라틴어죠.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실 줄 알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입학사정관제도는 학생들의 다면적 능력을 평가하는데 그 모델이 되는 학교가 있어요. 입학사정관제도의 모델은 하버드 대학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이 뽑는 학생의 기준이 사실 토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오바마, 클린턴 이런 양반들이죠. 이런 양반들이 왜 하버드 대학에서 이러한 친구들을 선호했을까? 하버드 대가 목표하고 있는 인재상이 순수한 학문을 한 학자들이 아니라 사회의 지도층이래요. 지도자. 대통령을 만드는 게 하버드의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오피니언 리더를 만들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토론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입 전형. 요건 제가 간단하게 막간을 통해서 얘기하고 넘어가죠. 우리나라 입시제도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어떤 중앙일보 여기자가 3,200개까지 살려가지고 신문에 올려가지고 대통령이 화들짝 놀랐었죠. 입시제도는 3,200가지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4가지로 들어갑니다. 제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시 방식은 뭡니까? 뭐에서 대학 가죠? 입학사정관제 일반적으로 가시는군요. 오, 대단한 어머님. 예. 제일 기본적으로 하는 건 수능이죠. 수능 쳐도 정시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맞나요? 별로. 사실 소수 전형이에요. 전체 전형의 35%가 지금 수능 전형이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또 변수가 또 있죠.
정시에는 재수생이 5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한 방에 가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재학생들은 요즘 수시가 대세입니다. 전체 65%를 수시로 선발하고 있는데 수시 중에는 내신으로 가는 전형이 있습니다. 자, 내신으로 가는 전형은 그러면 쉬울까요? 어려워요. 어느 정도 내신을 어느 정도 잘해야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1등급 못 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제일 대표적인 내신 전형은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은 학교에 2장의 추천서를 주고요. 고려대학교는 4장을 줍니다. 그러면 학교에 서울대 고대만 총 6장이 오죠. 교장 선생님은 누구한테 줄까요? 문과 1, 2, 3등, 이과 1, 2, 3등. 그럼 학교에서 6명 주죠. 자, 학교에서 6명이 추천서를 받았으니까 난 6등까지는 못 들고 한 전교 10등 합니다. 자, 서울대 고대는 이렇게 가니까 난 10등 하니까 성균관대는 갈 수 있을까요? 네, 못 갑니다. 정확하게 아시는군요. 왜 못 갈까요? 전교에서 6명이면 전국의 고등학교는 1,80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서를 받은 친구만 해도 1,800명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에 내신 성적 전형을 다 합쳐봐야 서울대, 연대, 고대, 성서한, 중외경시까지 다 합쳐봐야 3,000장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내신 성적 전교 1, 2, 3등까지 학생들이 그 중위권 학교까지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내신만 열심히 해서 대학 가려면 전교 3등 안에 들면 된다. 자, 이게 순수한 내신 전형입니다. 그거는 좀 넘사벽이겠죠. 패스.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논구술입니다. 이건 서울 지역에서 꽤 하죠. 이게 지금은 수시에서는 제일 많이 가는 요소예요. 근데 이 논구술을 준비하려고 해도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건 뭐죠? 엄마들이 논술 시험은 글쓰기 시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글쓰기 시험 아닙니다. 글의 문장력 때문에 가는 백일장이 아니라 사고력이죠. 사고력.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논술을 위한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응? 독서. 독서만 하면 물론 독서도 좋습니다. 독서가 제일 기본인데 독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독서 후 활동을 좀 해줘야 됩니다. 어머님들도 드라마를 보고 나면 드라마 줄거리가 머릿속에 쫙 남으십니까? 남으세요. 몰두해서 보시는 거죠. 근데 몰두해서 보지 않더라도 드라마의 줄거리와 모든 그 앞으로 향후 진행 방향까지 쫙 머릿속에 남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찜질방 가서 수다를 떠시기 시작하면 되죠. 드라마 줄거리에서 그놈 나쁜 놈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한 30분 수다를 떨면 이제 앞으로 진행 방향과 누가 죽을 것까지 나오죠. 저놈이 죽을 거야, 저놈이 죽을 거야. 그러면 아이들도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상황으로 끝이는 게 아니라 독후 활동을 해줘야지 자기한테 완전히 소화가 되겠죠. 음식을 삼키는 것뿐만 아니라 잘 씹어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비교과 영역입니다. 자, 이 비교과 영역은 스펙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또 엄마들이 스펙 쌓으려고 애들을 쥐잡듯이 잡았었죠. 그런데 비교과 영역은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백설공주하고 일곱난장이 같이 나와야지 영화에 캐스팅이 되지 백설공주끼리만 나오면 화보 모델밖에 못해요. 일곱난장이끼리만 있으면 동춘 서커스죠. 그래서 영화의 주인공을 하려면 일곱난장이와 백설공주가 같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강스펙과 약스펙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냥 하나만 하면 어떻게 대학을 갈까? 물론 그런 아주 강한 스펙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내신도 굉장히 바닥인데 딱 상 하나 받아가지고 연대 고대 간 애들이 있어요. 김연아. 다들 고등학교 때 메달 하나씩은 따오잖아요. 그런데 따오면 이제 하나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예쁜 연재 뭐 이런 애들은 하나 따가지고 연대 고대 갔잖아요. 태환이는 단국대밖에 못 가잖아. 그래서 그 정도 센스펙 아니면 센스펙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학교 활동들이 추가가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비교과 활동에도 핵심적인 건 각종 교내 토론 대회, 뭐 과탐토라든지 교내 경시 대회, 온갖 대회들이 서술형 토론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굉장히 이제는 말 잘하고 발표 잘하는 애들이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 수시 요소들은 공통적으로 단순하게 뭔가 머릿속에 지식을 축적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가 가진 지식을 자기가 스스로 가공해서 자기의 상품을 만들 수 있어야지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대학들이 선호한 우수 학생의 기준은 80년대의 경우는 암기력이 우수한 학생. 이게 전형적인 수능 시험이죠.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왔어요. 진달래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서한샘 선생님이 밑줄
치고 진달래 꽁약, 뭐 이별의 정한 외워 이거였죠. 근데 90년대가 되면 수능이 되면서 문학 작품에 감상이 요구됩니다. 자, 진달래꽃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세요. 나보기하여 가실 때에는 들여밟고 가리오리다, 뭐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쭉 나옵니다. 그 등장인물은 그 화자는 시를 나레이션하고 있는 화자는 여잔가요, 남잔가요? 관심 없으시군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봐요. 진달래꽃이라는 시는 아시잖아요. 이 화자가 남자겠어요, 여자겠어요? 왜요? 남자가 그럼 너무 닭살이라서 시어들이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여성적 시어들이 나오죠. 자, 그거는 서한샘식 해석에서 연장입니다. 자, 그럼 이 여자는 젊은 사람일까요? 늙은 사람일까요? 왜요? 경험적으로 나이가 좀 드니까 그 기분이 안 들죠. 맞아요. 감정적 정서가 그렇게 격동이 있으려면 젊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는, 이 젊은 여자는 이별의 정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웃고 있을까요? 눈물 아니 흘리오리더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슬프지만 슬픔에 가득 찼지만 자기의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이죠. 애이불비 상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그러한 표정과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배우를 캐스팅한다면 누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누구? 정우성요? 저는 이나영 생각했거든요. 이나영? 아닌가? 이나영은 그냥 가라 하고 보내줄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독일의 아비튜어라는 그 논술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 문학 작품을 가지고 진짜 실제로 이런 게임을 거쳐요. 그래 감상의 능력을 키워줘요. 그게 문학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감상할 수 있게. 그리고 마지막에 캐스팅 놀이가 놀이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심상으로 상대방이 공유하고 있는 심상과 일치시켜서 자기의 감상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상당히 재밌지만 수준 높은 작업이에요. 자, 수능은 사실 그런 작품, 그런 능력들을 많이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에 나오는 화자의 이미지와 소설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이미지가 일치하는 것을 찾아라. 이게 지금 현행 수능 교과의 국어시험 수준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문제 해결, 그러면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너는 어떤 생각을 뽑아낼, 너는 문학 평론을 한다면 거기서 어떤 점을 중심으로 평론을 할 것인가, 거기까지도 연장될 거란 거죠. 적어도 향후 10년 동안은 더 적극적인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를 넘어서서 나의 알고 있는 것으로 난 어떻게 무언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능력으로 진화할 거란 겁니다. 그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대학들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비중들을 점점 감소시키고 창의적인 능력을 보는 면접을 강화시킬 거예요. 수능의 능력이 감소되고 있는 게 요번 6평에 나타난 예시죠. 6월 모의고사 영어 1등급 컷이 몇 점인지 아십니까? 100점.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수능을 쉽게 맞추면 낮출수록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맞추는 게 아니라 실수가 없게 방어하는 게임이죠. 대학들은 그러면 그 시험 성적만 가지고 뽑기가 불안하죠. 얘가 실수로 한 문제 틀린 애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대학들은 조건을 낮추고 수능의 비중을 낮출 겁니다. 그걸 뭘로 보완하겠어요? 면접. 논술보다는 대학 교수들은 면접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논술 시험은 증거가 남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나 모든 단대 학생에게 같은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구술 면접은 밀폐된 공간에서 학생과 교수만 단둘이 앉아서, 단둘이 아니고 교수 둘이서 앉아 있습니다. 뭘 물어보든 증거가 안 남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걸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서울대 교수들은 면접을 선호하겠죠. 자, 이게 요즘 나타나는 그 서울대학교의 면접 시험의 한 예인데요. 독감이 퍼지고 있는 지도를 2분간 보여주고 8분 동안 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퍼지고 있는 지도가 뭐냐 하면 구글에서 독감이라는 단어가 검색된 지역들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감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검색이 됐습니다. 그럼 빨갛게 유럽의 독감 검색 지도가 나오겠죠. 그러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독감이 실제로 유럽에서 유행을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독감 검색어가 빈발하고 나서 일주일 있으면 독감이
실제로 유행을 합니다. 학생이 그 지역의 보건 책임자라면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독감이 실제로 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정보로서 검색어가 발달할 때 각급 학교에 독감 예방주사를 놔야 되겠죠. 의사라도 이런 다양한 정보에 대한 이해와 다각적인 검토 능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보건 행정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과의 통섭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서울대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우신가요? 자, 보통 학생들 보고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러죠? 어머님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우리 아이들이 한국말은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엄마들이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아이는 말로는 잘하는데 글을 못 쓴다. 근데 우리 아이가 하고 있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게 글로 쓸 가치가 있는 얘기인가? 잘 생각해보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글로 쓸 만한 말은 안 해요. 우리 애가. 배고파 밥 좀 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고를 하게 되고 사고에 깊이가 들어가게 되면 글은 당연히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엄마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의제 설정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훈련들을 애들한테 할 기회를 우리는 줬나요? 어머님 한번 보실까요? 이 커피잔이 있습니다. 이 커피잔을 보시고 생각나는 게 있으니까 이 커피를 보고 요즘 제가 뭐 수업 준비해 온 거 아닙니다. 그냥 바로 보여서 저도 들고 있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커피를 보고 뭔가 문제점을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논술하시죠. 뭐가 떠오르시죠?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만 학생으로서의 우수한 능력은 잘 느껴지지 않는군요. 자, 그럼 뭐 그거 말고는 우리나라에 커피가 나지 않는데 지구 반대편에 나는 커피가 어떻게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오기까지 참 신기하다는 생각 드시죠? 조금만 더 확장해 보면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 분업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과정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지구 반대편의 커피를 마시게 되는 조건으로 지구 반대편에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는 무엇일까? 이 전 지구적 분업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인류는 과연 혜택만 받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머님 앞에 있는 일회용 컵을 보시면 똑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 컵은 뭘로 만들었을까? 시베리아 어떤 원주민 마을 뒤에 있던 거목을 베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우리 문화권 안에서는 그런 일이 행해지기 어려운데 타 문화의 어떤 자원들은 우리가 국제적 분업을 통해서 쉽게 침해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다면 아이들이 글쓰기에서 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유, 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끄집어낼까? 이런 생각 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서울대를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죠. 어머니들 생각이 뻔하잖아요. 서울대 보내고 싶은데 서울대 애들은 되게 똑똑하잖아. 근데 우리 애들 서울대 수준으로 공부시키려니까 우리 애가 어떻게 그런 걸 할까? 그럼 서울대 못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시켜야 갈 수 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저도 아이들을 볼 때 이 아이들이 그런 공부를 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월등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힘든 거하고 아이들이 힘든 건 다르거든요. 어머님들 지금부터 제가 일주일 시간을 줄 테니까 공룡 이름 200가지를 외워갖고 오십시오. 한번 외우시겠습니까? 아니요. 학원에 발을 끊으시겠죠. 우리 아이들은 공룡 이름 200개 외우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어떤 요정이 누구 아들이 누구 딸인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애들은 다 외우잖아요. 애들이 필이 꽂힌 건 애들한테 힘들지 않아요. 어른들이 자기가 힘든 걸 애들한테 똑같이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쉬운 건 애들한테 쉽다고 강요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별로 안 어렵잖아요. 근데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는 걸 정말 힘들어하죠. 성장기니까 그렇지. 성장이 다 끝난 어른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면 지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힘든 거와 어른이 힘든 건 다른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애들한테 내가 힘든 걸 자꾸 힘들다고 하고 생각하거나 내가 쉬운 걸 자꾸 뭐 강요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애들이 이걸 재밌어하면 쭉 밀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영재가 됩니다. 쭉 밀어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엄마들이 이러다가 애가 터지면 어떡하지? 안 밀어넣죠. 그리고는 터질 만한 데는 자꾸 밀죠. 일어나 이씨 아침에 청소해. 애 하기 싫은 건 강요하고 하고 싶어하는 건 그만해. 그러면 아이가 성장기에 탄력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전형적인 태도는 이것입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안 듣죠. 싫어. 흥분하기. 뭔 말만 하면 맞서 싸우고 우깁니다.
발언권 얻지 않고 끼어들기. 제 하고 싶은 얘기 합니다. 갑자기 우리나라의 남북 통일이 가능한가를 얘기하다가 북한 사람하고 통일하면 북한 애들하고는 핸드폰을 어떻게 써요? 그러다 핸드폰 요금제로 빠지죠. 자, 감정 싸움. 으이씨, 말꼬리 잡습니다. 그리고 말꼬리 잡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아이들의 상태인데요. 이런 상태는 왜 그럴까요? 사고 머릿속에서. 일단 첫 번째, 매너, 대화에 대한 어떤 형식과 틀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법이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안 합니다. 이해에 기초한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기초한 발언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면접에서도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출제자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리적으로 뭔가 새로운 과제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디베이트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틀을 줌으로써 면접 중심의 입시 체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세 가지 교육 조건이 있어요. 듣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기 훈련은 읽기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훈련인데 어떤 교육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듣기 훈련에 대한 프로그램은 진행되어 있지 않아요. 두 번째, 자기주도적 자료조사. 애들에게 자기주도적 학습 굉장히 강요하시는데요. 좋잖아요. 애들이 스스로 공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를 안 주죠. 엄마들이 생각한 자기주도적 학습이란 자기가 알아서 수학 숙제 빨리 해내기. 엄마가 욕 안 해도 수학 공부 그냥 하기.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건 애들한테 강요하고 애들이 하고 싶은 걸 던져주지 못하는 거죠. 자기주도적이라는 건 애가 무언가를 좋아하는 피를 꽂히는 것을 찾아주는 거예요. 디베이트를 하면 이런 식입니다. 좀 어려운 디베이트 주제이긴 한데 제일 대표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찬반 주제가 던져지고 일주일 동안 조사한 다음에 다음 주에 디베이트 배틀이 붙습니다. 학생들은 자기가 찬성을 할지 반대를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그날 동전 던지기를 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뭘까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죠. 원자력 발전의 방식은 무엇이 있으며 한국에 있는 방식은 무엇이고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의 논지는 무엇인지. 그래서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스캔하고 찬성해 놓은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죠. 그리고 내가 반대편에 선다면 반대편에서 주장할 놓은 것들은 무엇인지를 찾아서 대응 논리를 만들어서 디베이트장에 오게 됩니다. 왜요? 안 하면 그 다음 주에 발리니까. 배틀 형태로 붙으니까 지거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죽어라 하고 스스로 연구를 합니다. 한 주는 토론 주제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한 주는 실제로 실전 배틀이 붙습니다. 그러면 두 주에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애들은 자기주도적으로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이면 25개 주제에 대해서 스스로 리포팅을 합니다. 엄청난 학습량이겠죠. 사회 문제는 거의 다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 애들이 교과 학습은 언제 하나요? 디베이트 주제를 교과 학습과 연관된 걸 주면 되죠.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국사에 대해서 정도전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런 걸 주면 애들이 알아서 공부하지 않겠습니까? 자, 디베이트 형식은 이렇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찬반 주장이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고 근거를 스스로 조사하고 3분에서 4분 동안 상대방에 전달하고 청취하고 반박하고 재반박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아주 틀로 짜여진 형식적 틀입니다. 형식적 틀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 여기 디베이트 장소의 실제 모습인데요. 아이들은 2인 1조로 구성됩니다. 한 명은 공격수, 한 명은 방어수. 입론자, 반론자. 입론자는 자기 주장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지를 원고를 써갖고 옵니다. 물론 대충 메모를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건 대단한 달인 수준이고요. 초반에는 4분 동안 발표할 원고를 준비해갖고 옵니다. 4분 동안 발표할 원고면 대략 몇 자 정도 될까요? 1200자 정도 내야 됩니다. 1200자, 1500자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어떤 입장을 설지는 잘 모릅니다. 찬반을 두 가지 다 준비해야죠. 아주 궤변적인 찬반 논쟁도 있을 수 있어요. 독도는 한국 땅이다, 찬반. 찬성하는 애들은 쉽겠죠. 독도는 한국 땅이다, 반대. 이거 도대체 뭘 조사해야 돼? 그런데 완전히 말도 안 되는 논리의 반대편에서 그 입장에서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 자기들의 대응 논리와 그쪽의 논리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가 되겠죠.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입장을 변론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역지사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가져야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 찬반 논쟁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 경우 굉장히
거치려 하는데 그래도 뭐 그건 강제 배분이니까 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뭘 선택하는지는 평가 기준에서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코치입니다. 어른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보통 수업을 하게 되면 4명이서 앞에서 배틀을 붙게 되고 나머지 4명이서 여기서 코치와 심판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은 스토퍼라고 하죠. 시간표를 들고 있죠. 발언하고 있는 동안 시계를 보면 정신이 분산되니까 3분 남았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30초 스톱. 이걸 앞에서 지휘를 해주죠. 그러면 학생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 발표문을 읽습니다. 발표 시간 이내에 발표가 끝나면 감점이 약간 있을 수 있고요. 넘으면 무조건 거기서 스톱시킵니다. 그래서 딱 시간 내에 자기 주장을 발표하는 훈련을 하게 되죠. 자, 이런 디베이트 방식이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생각은 한 10년 이상 우리 사회에서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도입된 게 독서토론이었죠. 몇몇 독서토론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성업을 하고 있고요. 저 자신도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저도. 고등학교 국어 문학 작품에 나오는 단편소설 가지고 애들하고 토론도 해보고 막 했는데 자,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 조용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보자. 한마디 쭉 합니다. 자, 그 다음 조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이 액티브하게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굉장히 개인기가 있으면 수업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선생님 역량이 너무 많이 타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재밌게 했어요, 애들하고. 그때 독서 토론을 했던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한의사가 돼서 저한테 아직도 한약을 줘주고 있어요. 놀랍죠? 놀라웠어요. 저 그때 꼬맹이들이었는데 걔들이 이제 커가지고 한의사가 됐어요. 하여튼 뭐 그런 놈들도 있고 뭐 저는 애들하고 잘 놀았었는데 근데 저도 잘 놀았다고 하지만 해보니까 이게 애들끼리 토론이 아니라 저하고 토론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저하고 애들하고 토론이 자꾸 그런 형식으로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접었거든요. 이건 선생님 개인적 역량하고 너무 많이 좌우된다. 제가 이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죠. 디베이트 포럼, 디베이트는 포멀 디스커션이라고 철저하게 형식적 틀을 줘야 됩니다. 그냥 무형식 토론을 했기 때문에 계속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었고요. 그 형식적 틀 중에 가장 많이 표방되고 있는 게 퍼블릭 포럼 방식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링컨 더글라스 방식이라고 1대1 토론도 있고요. 그건 즉각 반박을 하는 토론인데 이 퍼블릭 포럼이라는 거는 어떤 공공 토론 방식으로 입론, 반론, 자유토론 이런 식으로 시간과 제약을 주고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선거 때 주로 이제 공약 토론 같은 거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사전에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해서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형식적 제약을 가진 토론이다. 형식을 줘야지 애들은 그 틀 속에서 내용을 갖춥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로 처음에는 저학년하고 고학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3학년들 놔두고 자, 우리 사형제도에 대해서 토론해볼까? 하면 애들이 가장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형제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토론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3, 4학년 과정은 프리 디베이트, 본격적인 디베이트의 전 단계로 독서 토론, 독서 디베이트 방식을 취합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무형식 토론은 아니고요. 형식 토론을 주지만 소설 속에 나온 등장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찬, 반을 가지고 약식으로 토론을 한 거죠. 디베이트를 토론을 하면 전체 30분 정도 되는데 프리 디베이트는 한 20분 정도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업도 좀 짧습니다. 2시간, 주 1회 2시간 정도로 진행을 하죠. 초등학교 3, 4학년 때 이걸 해두면 일단 애들이 형식을 갖춰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틀이 잘 필 거고요. 특히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1년 정도의 교육이 굉장히 큰 효과를 전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좀 지나서 4, 5학년 이후에는 사회적 이슈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겠죠. 두 주에 한 가지 주제를 선정해서 찬반의 논거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논거를 위해서 반박 논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거 자체가 공부죠. 내가 어떤 주장을 펼 경우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반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내가 어떤 찬성의 시각을 가질 것인가 반대의 시각을 가질 것인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갖추게 되는 게 하나의 또 핵심입니다. 이걸 다른 입장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히어링 테스트죠. 경청의 능력.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 논리들을 미리 쭉 뽑습니다. 거기서 반박 논리를 만들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상대방이 나의 논리를 뭐라고 예측할 것이라는 걸 예측해서 그걸 피해가겠죠. 그럼 실제 배틀에서는 상대방이 딴 논리를 펼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듣는 순간 3분 동안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초집중해서 공격의 논리를 찾아야죠. 굉장한 집중력을 가지죠. 상대방의 얘기에 대해서. 이런 집중력이 훈련된 친구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45분 동안 집중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45분 동안 계속 집중 안 하는 것보다는 월등히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학습에 대한 기본적인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진행은 좀 보면요. 먼저 발언팀, 나중 발언팀 두 팀으로 나눠서 2반 4분, 2반 4분, 교차질이 3분. 그러고 나면 그 교차질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2반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주장자들이 반론을 펴는 겁니다. 그리고 반박자가 그것에 대해서 4분 동안 심도 있는 반박을 하고 그 반박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고 자기 주장과 타인의 주장을 다시 요약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질의를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한 다음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평가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다 토론 잘했어요 짝짝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이런 형태의 배틀 형태의 토론을 하고 나면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채점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본능적으로 압니다. 명확하거든요. 비등비등하게 가는 게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애들은 이번에는 졌구나. 다음엔 이겨야지. 일종의 승부욕이 발동되면서 아이들은 수업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베이트라는 방식은 한국에 도입된 건 사실 지금 한 5년,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디베이트의 중요성은 한 10년 전부터 도입이 됐지만 본격적으로 포멀 디베이트라는 방식이 한국에 도입된 거는 케빈 리라는 양반이 있습니다. 이경훈이라는 분인데 이 양반이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온갖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이에요. 뭐 다양한 경험 해봐야 뭐 주로 글 쓰는 일을 하셨는데 신문사 기자를 하다가 미국으로 한국에서 사는 건 너무 심심하다 해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무엇을 하고 살까 연구를 하시다가 딸이 하나 태어났는데 이 딸에 나의 생명을 걸어봐야지 하고 딸 교육에 아주 푹 빠지셨어요. 그래서 아예 그게 직업이 돼서 미주 한인사회에서 교육 전문가로 컨설턴트로 유명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예 미주 교육신문이라는 교육신문도 만들고 운영하셨던 분인데 그러면서 이분이 미국의 주요 대학교들이 어떤 인재를 뽑는가를 조사하다가 디베이트를 잘하는 인재를 굉장히 선호하는구나. 면접과 토론을 굉장히 중요하는구나. 여겨가지고 이 딸을 초등학교 때부터 온갖 실험을 다 합니다. 딸의 친구들을 모아서 자기가 직접 디베이트 공부를 해서 디베이트를 시키죠. 그래서 한 6년, 7년을 디베이트를 시켰더니 애가 어떻게 변했느냐 봤더니 어떤 두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았어요. 하나가 MIT, 하나가 하버드. 그래서 결국 그 학생은 하버드를 선택해서 지금 하버드에 다니고 있죠. 근데 과가 더 중요해요. 하버드 대학에서 제일 가기 힘든 과가 어딜 것 같으세요? 수학과. 기초과학의 가장 토대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버드 수학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이루었던 어떤 모든 경험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한 5년 전부터 사교육과 이런 외부에서 교육 시스템은 아직 많이 확산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공교육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제가 그 대회를 만드는 것에 제가 어느 정도 좀 조언을 직접 한 대회인데 울산에 가면 유니스트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카이스트, 디지스트하고 같은 계열 학교예요. 그 우리나라에 IST 계열 학교가 4개가 있거든요. 카이스트, 디지스트, 디스트, 지스트, 유니스트 해가지고 광주, 대구, 울산, 대전 과학기술원 대학, 미래창조부 산하대학이 4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유니스트에서 이번 7월 22일 날 전국 단위 총장배 전국 단위 청소년 디베이트 대회가 열리고요. 올해 6월 달에 민족화해를 위한 위원회인가? 민족화해와 협력을 위한 재단이라고 정식 명칭은 제가 지금 가물가물한데 민화협이라고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통령 산하기구입니다. 이 기구에서 전국 단위 청소년 디베이트 대회를 열었죠. 통일부 장관대. 그래서 그 대회에 대해서는 민화협에서 내년부터 계속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매년 이 디베이트 대회를 공식 행사를 해오고 있었어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교육에서는 굉장히 확산이 될 겁니다.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대학들이 이런 형태의 면접과 다면적인 사고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또 중고등학교 사이에서 초등학교생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이슈가 됐던 뭔가 행사가 하나 있었죠. 과탐토. 준비 안 하셨군요. 과학탐구 토론대회. 과탐토. 과탐토 같은 대회들이, 각종 토론 대회가, 그건 물론 과학 이론에 대한 내용을 베이스로 하고 있지만 토론이라든지 발표의 형식을 가진 대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대회들을 준비하고 하는 게 입시뿐만 아니라 비교과 준비를 위한 굉장히 중요한 준비가 될 겁니다. 앞으로 아이들이 대학을 가야 될,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4학년 정도면 입시가 2020학년도, 2021학년도 입시거든요. 지금부터 7년 뒤에 입시 지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7년 뒤에는 과연 객관식 시험, 답 하나 맞추는 게 우리 아이의 평가를 하는 중요한 잣대일까?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봅니다. 앞으로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나올 것이고 복합적으로 사고를 통섭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벌써 서울대 의대에서는 그걸 뽑고 있죠. 첨두잖아요. 우리나라 입시의 첨두잖아요. 그게 밑에까지 중위권까지 내려오는 데는 3, 4년이면 충분히 전 내려올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겁나 바빠요. 저보다 더 바빠요. 그런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디베이트를 통한 종합적 사고와 말하기, 글쓰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가장 확실한 보험입니다. 이건 분명히 써요. 여기서 배운 재주가 면접 시험이 없어지더라도 논술 시험은 없어지지 않고, 논술과 면접이 없어지더라도 탐구 토론 대회라는 비교과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싹 다 없어진다면 뭐 우리나라 입시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체제가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의 현행 제도의 관성으로 보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진행됩니다. 뭐 한국의 입시 제도만 이렇게 바뀐다면 변수가 많겠지만 외국의 입시 제도를 한번 보세요. 하버드, 캠브리지, 옥스퍼드. 뭘로 뽑고 있죠? 전부 다 본선은 면접입니다. 본선은 면접입니다. 그건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세요. 캠브리지의 면접 문제와 그 답안은 책으로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 책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면접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거 하나만 소개시켜 드리고 할게요. 그 영국은 또 가을 학기니까 애들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18살짜리들이 졸업을 하는 거잖아요. 18살짜리면 뽀송뽀송한 애들이 가가지고 면접시험에 딱 앉아 있는데, 캠브리지 대학교 인문대 언어학부 면접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학생이 앉자마자 교수가 질문을 합니다. 앞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질문입니까? 이것은 질문입니까? 거기서 원하는 답은 질문의 형식적 구성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문장 요소들이 어떠어떠해서 질문으로서 구성 요소를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 이걸 학생이 대답해 주길 바랬는데, 그 학생이 모범 답안으로 뽑힌, 그의 답안으로 뽑힌 학생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이것이 답변이라면 그것은 질문입니다. 언어의 대응성에 대한 거죠. 질문이란 것은 답변을 전제를 하고 대응적으로 화용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용도를 목적으로 하고 사용된 거기 때문에 그 용도에 적합하다면 그것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걸 18살짜리가 뽀송뽀송해서 쉽지 않죠. 어떤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 사실 우연히 맞췄다고 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이턴 스쿨이나 해로우 고등학교 같은 명문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끊임없이 디베이트와 종합적 다면적 사고에 대해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 높은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근거에 대해서 후속 질문을 했거든요. 무슨 근거인가? 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모든 질문이라는 건 목적성을 가지는데 목적성과의 대응성이 성립되면 그것은 질문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걸 고등학생이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다니는 재학생도 못할 겁니다. 자, 이런 학생들과 우리나라에서 사지선다, 오지선다에서 답 짓고 있던 친구들이 유학 가서 만나면 게임이 안 되겠죠. 서울대는 어떤 인재를 뽑을까요? 자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제가 일주일에 5일을 나와서 디베이트를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1년 반 정도를 투자해서 우리 아이에게 이런 사고의 단초들을 심어주는 것은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손잡고 오셔서 우리 아이 친구애가 이걸 익히면 우리 아이한테 해롭지 않을까? 경쟁자가 생기는 거 아닐까? 그런 택도 없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아이의 동기생들은 경쟁자가 65만 명입니다. 그중에 옆집 사는 영철이가 아무리 잘해봐야 우리 아이한테 방해 안 되니까 손잡고 와서 친한 친구들끼리 팀 짜가지고 디베이트 수업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질문 있으십니까? 아이의 교육이나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뭐 궁금하신 거 아무거나 다 얘기해 줘도 돼요. 뭐 우리 아이가 방 청소를 안 하는데 어떡할까요? 뭐 그것도 질문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애가 책상 정리를 안 하는 아이들은 주로 성격이 발산적 아이들입니다. 자기가 뭔가 궁금할 때 뭔가 책을 급히 빼서 봐야 돼요. 그래서 책상 정리 엄마가 해놓으면 애가 화내잖아. 자기 나름대로 지적 질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오히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만 찾아주면 굉장히 폭발적인 영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책상 정리 깨끗하게 돼 있는 애들이 있어요. 수련형 아이들이죠. 외부의 조건들이 자기 내부에서 자기가 다 끌고 모아가지고 자기가 다 정리할 수 있지 않으면 애가 미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런 애들은 내신의 여왕들이죠, 주로. 숙제 미리 다 해야 되고 수행평가 있으면 꼼꼼하게 준비해야 되고 기술과정, 체육까지 문제 외우고 있고 그런 거 안 하면 애가 조미수셔도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내신 전형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게. 근데 이제 불행의 씨앗은 엄마가 수렴형 인간인데 아이는 발산형일 때 생깁니다. 엄마 보기에 사람으로 안 보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막 그러시는데 아이의 장점을 살려주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 아이를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1년 반 정도 예.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3학년일 수도 있고 4학년 이게 있는데 그러면 이게 입시 끝까지 교육까지 치면 너 1년 반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걸 가지고 1년 반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로 훈련을 받으면 아이가 사고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매년 중학교 대회가 있고 교내 대회가 있고 고등학교 대회가 있으면 대회 준비반 정도 매년 한 2달 정도 해서 계속 참여를 하시고 한 1년 반 정도는 아이의 사고적 습관 틀을 만들어주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제일 좋은 거는 5학년에서 중1 사이가 제일 좋긴 좋아요. 아우 놀라라. 간들 종이 이게 포악합니까 이렇게? 그래서 음악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저학년 때 4학년 때 미만으로 해두면 또 좋은 게 그때는 아이들이 읽기와 쓰기 능력, 듣기 능력이 아주 구체적으로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그때 프리 디베이트를 한 1년 정도 했으면 그 뒤에 5학년, 6학년 때 달아서 한 1년 정도 더 해주면 애가 듣기 사고, 종합적 사고가 좀 틀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대회 출전반 형태로만 준비를 해주셔도 애한테 확실히 다를 겁니다. 그 애가. 쭉 달아서 하면 좋고요. 근데 최소한 한 1년 반 정도를 해야지 애 사고방식에 틀이 잡힐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얘가 네. 발표하기 싫어하고 앞에 나가기 싫어하고 그런 경우에는 디베이트가 싫어하기 때문에 이걸 시켜야죠. 언제까지 피해 다닐 겁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스트레스를 좀 받긴 받을 텐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이를 언제나 보호하거나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보호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틀을 깨줘야죠. 그리고 이 형식에서는 제가 디베이트를 여러 사례들을 봤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도 이 수업을 4회 정도를 수업하면 애들이 기본적인 틀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걔가 외향적으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틀 속에서 제가 그래서 이 형식 토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형식 토론 속에 주어지면 자기는 뭔가를 기계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숙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구간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쳐집니다. 만약 애가 그걸 힘들어한다면 중간 탈락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디베이트 수업을 진행해 보니까 이 탈락률이 3개월 안에 탈락률이 진짜 1, 2%도 안 돼요. 애들이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해보고 애들 너무 힘들어하면 중지시키셔도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중지시켜야 될 정도로 힘들어하면 상담을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애가 내면에 대해서 뭔가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건 언젠간 해소를 해야지 계속 끌고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가니까 정리가 안 되시죠?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모여서 우리 디베이트를 한번 해볼까요? 디베이트 수업은 좋다 나쁘다. 자, 집에 돌아가셔서 물론 생각은 좀 해보셔야 되겠지만 포멀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디베이트 할 주제랑 그게 포멀이라고 그랬으면 항상 얘들이 토론하는데 그 답이 다 정해져 있는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이 포멀이라는 얘기죠. 답은 똑같죠 뭐. 답은 찬반이 다 가능한 주제잖아요. 뭐
이건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뭐 수금지와 목태촌해명의 순서는 옳다 그르다 이런 걸 가지고 토론을 하지 않잖아요. 뭐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원자력 발전이 가지는 장점 단점 이런 걸 가지고 붙는 거니까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그 상대방의 논리들을 찾아나가는 거지 답을 찾는 건 목적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포말이라는 것은 답이 정해졌다는 게 아니라 토론의 형식이 정해져서 강제적으로 자기가 발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자, 그래요. 별 큰 도움이 되셨는지 뭐 궁금증을 더 질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실 뭐 약 팔려고 나왔으면 어머니들 확 급을 줘가지고 공포에 들게 할 수 있었는데 선생님은 중간에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 거죠? 아, 선생님요. 날로 먹는 거죠. 일정 정도. 근데 이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짝 건드리면서 룰과 매너를 어겼을 때 제지와 심판으로서의 역할이죠. 그래서 디베이트는 선생님을 강사라고 부르지 않고 코치라고 부릅니다. 훈련하는 조련자 입장이죠. 그래서 아이의 퀄리티가 어느 정도까지 성숙해 있는지 이 단계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이 상태 아이들한테 가장 지적인 자극을 강하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감독이죠. 그렇죠. 월드컵에도 축구 감독이 90분 동안 그라운드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그 많은 연봉을 주는 이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코치로서 역할. 아이들이 모였잖아요. 예. 6개월 정도 진행을 하면 그 팀의 수준이 거의 동질화되도록 좀 만들어 갑니다. 아주 동질화되지는 않습니다.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도저히 이길 수는 없어요. 여학생들의 말빨은 거의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반을 꾸릴 때 그 가장 조언을 드리는 거는 딱 하나만, 머시매들로만 짜는 건 조금 그렇다. 여학생이 하나라도 끼면 이건 애들이 긴장감이 바짝 해가지고 바짝 쪼는데 자기들끼리 있으면 에 하고 긴장감 좀 떨어지니까 여학생을 하나 좀 넣자. 뭐 그런 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학교 친구를 하나 손을 붙잡고 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 뭐 팀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대회에 만약 출전하게 되면 대회가 없으면 애들이 루즈해지는데 대회 출전은 철저하게 거의 대부분의 대회가 학교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두 학교의 대표들이 나오면 드림팀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목동의 신목중학교 대표, 대치의 대청중학교 대표가 한 팀을 짜면 이거 언터처블이잖아요. 이길 놈이 없잖아. 용인외고 1등, 민사고 1등이 팀 짰다고 생각해. 누가 이겨?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같은 학교 2명이 한 팀을 이루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거든요. 근데 뭐 대회별로 같은 영재원을 다니면 학교가 달라도 된다든 예외 조항은 있는데 대부분은 같이 대회를 출전하려면 파트너 친구를 데리고 오는 게 좋습니다. 안 되면 그냥 트레이닝 하셔도 뭐 별 상관없는데. 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은 사실 설명회에서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이 딴 데서는 전 잘 못 봤어요. 뭐 디베이트를 우리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권하고 싶어요. 해두시면 이건 정말 아이들한테 1년에서 1년 반 동안 아주 소중한 경험일 거예요. 아이들 해보면 알아요. 아이들 해보면 딴 시간표 넘겨도 이건 안 옮기려고 해요. 저희들이 시간표 짤 때 우리들이 자조적으로 한 얘기 있거든요. 우리는 태권도한테는 이겨. 근데 정작 해보면 애들이 여기서 그 맛을 들이니까 애가 경시반한테 이기더라고요. 우리가 수학 경시대회 준비한 애가 경시 특강을 시간을 자기 옮기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압니다. 자기한테 좋다는 걸. 자, 또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을까요? 없으시면 뭐 저 같은 컨설턴트 만나서 소중한 시간 가진 거 고맙게 생각하시고 박수 쳐주시면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